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기현입니다. 네, 2024년 원자재 시장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공급망 구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공급망들은 서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좀 분절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각국이 자국 경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규제나 관세 같은 그런 무역 개입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무역 규제가 굉장히 좀 심화되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발발을 하게 되면서 지정학에 대한 각국의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대한 원유 수출 의존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국면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사이클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는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림들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공급망이 안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상당히 긴 시간을 고려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의 전쟁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과거 중동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당시 원유 공급은 적게는 일일 90만 배럴 정도에서 많게는 570만 배럴까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원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 20%에서 100%대까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이번 사태가 이란과의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중동 원유 해상 수송의 글로벌 해상 수송의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현황을 보게 되면은 공급 차질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원유 시장은 지금 전쟁 프리미엄을 국제유가에 별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지상전으로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는 부분들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다소 좀 신중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왼쪽 그래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 이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좀 느슨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게 되고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런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는 것이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추가 제재를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과의 그런 수교 협상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재정균형 유가인 81불 정도의 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자발적인 감산을 지금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그림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래프 보시면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오펙의 생산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 공조하는 움직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가 내년까지로 자발적 감산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은 러시아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배럴당 60불 정도의 가격 상한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러시아 원유의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원유 수출 물량이 소폭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라는 부분들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석유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 세계 석유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 회복을 해서 일단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일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석유 수요가 리오프닝 이후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대체로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는 큰 그림 자체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보게 되면은 내년에도 원자재 수요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가 글로벌 원유 수요의 한 36%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두 국가의 회복 정도가 좀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앞서 보셨던 중국의 원유 수입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반등은 했지만 이 원유 수입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재고로 쌓인 것으로 지금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절적인 요인들이 지금 소멸이 되었고 내년에 소비랑 기업 신규 투자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공급층 요건을 보게 되면은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에 대한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는 자발적인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오펙의 회의들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은 올해 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감산 합의 도달에 이견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7월 회의에서는 추가 감산 요구가 무산되니까 사우디가 자기만 단독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산을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펙의 3위 생산국으로 볼 수 있는 UAE 같은 경우도 추가 감산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감산 의지는 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침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비오펙 국가들의 공급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원유 생산량이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간 원유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민간 셰일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날 요인들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캐나다랑 브라질 같은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내년에 소폭 좀 증가를 하면서 오펙의 공급 감소분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유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저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경기가 다소 좀 부진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에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수요 회복 탄력은 좀 약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랑 러시아의 자발적인 감산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 여건은 다소 좀 타이트한 공급 여건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 그래프의 점선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석유 재고가 내년에 한 28억 배럴 정도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소폭 되돌린 다음에 좀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밴드 자체는 70불에서 90불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으로 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금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자 좀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금 선물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은 급증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단기 투자자 위주의 그런 투자를 볼 수 있는 ETF 내 금 보유 규모는 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쟁 이슈가 소멸된 이후에는 조금 조정이 나타날 위험을 조금 내포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 수익률의 확대 가능성이 좀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1980년대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 수익률은 평균 9.3% 정도를 기록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결국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 경기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내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점진적인 약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 가격을 좀 지지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로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도 금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달러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외환보유고 내에서 달러 비중이 떨어지게 되고 금 보유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내년 상분기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실질금리 하락과 달러의 약세가 반영되면서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6월과 9월 두 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는 연준이 다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 가격은 4분기경에는 조금 반락하는 그림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금 가격 밴드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920에서 2080불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원자재 시장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